0원부터 시작하는 난생 처음 투자 수업.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4단계 완성, 돈이 모이는 습관. 500만 원이 있다면 이번 생은 아직 틀리지 않았다. 이제 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뒤집힌다.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35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투자의 대가 김종봉의 경험을 베스트셀러 저자 제갈현열의 언어로 담아낸 이 책은 흑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거나 커가는 아이와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보며 한숨을 내쉬는 부부, 돈을 불리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가 보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 공부는 처음이라입니다. 지은이는 김종봉님과 제갈현열님이고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 중 제일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전체 내용도 아주 통찰력 있는 좋은 내용이라서 어디를 소개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마지막 장을 소개하면 바로 주식 투자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챕터 제목부터가 끌립니다. 이 책을 읽은 시간도 투자였으니 그만큼을 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김종봉. 자산관리그룹 로얄클럽의 대표.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투자 수익만으로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투자의 대가다. 투자 인생 15년 동안 차칭 투자 고수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이들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했다. 제갈현열. 자기개발 베스트셀러 저자. 교육 컨설팅 회사 나우인 공동 대표. 지금까지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김종봉 대표와의 대화 이후 돈을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었다. 다른 이들도 돈의 진짜 가치와 의미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했다. 본문. 이 책을 읽은 시간도 투자였으니 그만큼을 돌려주는 이야기. 돈 공부를 하며 돈을 불린 시간이 벌써 20여 년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내 인생에는 3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기회는 1997년부터 1998년에 IMF로 찾아왔고, 두 번째 기회는 2001년에 IT 버블로 찾아왔으며, 세 번째 기회는 2008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찾아왔다. 이 기회는 나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이에게 찾아왔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 바로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주식뿐 아니라 투자에 관련된 책에서 자주 언급된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볼 때마다 흔하디 흔한 이야기라며 지나쳤다. 흔한 이야기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다. 이 이야기가 투자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나는 3%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제대로 안 후에야 투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함께 알아보자. 위기는 기회라는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기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위기를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위기는 무엇일까? 위기는 위험의 결과값이다. 위기는 어떤 안정된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 또는 위험한 경우를 의미하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세의 급박한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리스크는 데인저에서 파생된 의미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이다. 자산적 손실을 의미한다. 위험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즉 위험이 선행지표고 위기가 그로 인한 결과다. 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시장이 주는 위험이다. 두 번째는 투자물이 주는 위험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전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여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면 이것은 시장이 주는 위험이다. 부실 공사를 한 사실이 밝혀져 아무도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면 이것은 투자물이 주는 위험이다. 경기가 하락하여 외식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시장이 주는 위험이며, 가게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아 매출이 떨어지면 투자물이 주는 위험이다. 이제 당신도 이해되었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시장이 주는 위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물 자체에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투자물이 주는 위험이다. 투자에서 위험은 반드시 따라오는데, 당신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할까? 시장이 주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물이 주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 시장이 주는 위험으로 투자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투자물 자체가 주는 위험으로 투자물 가격이 하락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가치가 100인 투자물이 시장의 하락으로 70까지 내려갔다면 그 투자물의 가치는 다시 100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투자물 자체의 문제로 가치가 70으로 확정된다면 그 투자물의 가치는 70이지 100이 아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며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는 대부분 위기를 만드는 위험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예를 들어 A라는 바이오 회사가 경영진 횡령 배임 분식회계 뉴스가 나오며 A 회사의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 이때 회사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는 이유로 위기가 왔으니 기회로 활용해야지라며 A 회사 주식을 산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투자자다. 이때 시장과 투자물의 위기를 이해한 투자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A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면 B, C, D 등의 다른 바이오 회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A 회사는 큰 회사이고 같은 업종의 주식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겠다. 이때 발생한 두 가지 위험은 A바이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위험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물의 위험이다. A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면 투자물이 주는 위험을 매수한 것이고, 다른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면 시장이 주는 위험을 매수한 것이다. 시장이 주는 위험을 잘 활용하면 당신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나는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자주 하는 편이며, 최근에도 비교적 적은 위험을 감수하여 투자에 높은 수익을 냈다. 자, 이제 당신은 시장과 투자처의 위험을 어느 정도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궁금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장이 주는 위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시장을 설명해 보자. 앞선 예에서 회사는 바이오 회사라는 시장에 속해 있었다. 그럼 바이오 회사라는 시장의 상위 개념은 뭘까?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위 개념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의 상위 개념은 세계의 경제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시장의 위험을 활용하자는 건 시장이 주는 위험으로 투자물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여 투자물의 가격이 정상가로 올라오면 매도하자는 말이다. 시장이 주는 위험으로 투자물의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전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럼 위의 말에 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걸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위 개념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고, 이 말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소리다. 당신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 즉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지난 10년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올랐다. 특히 2017년도에는 대부분 대한민국 경기가 최악이라고 체감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무려 30%나 올랐고 전국의 집값 역시 엄청나게 올랐다. 즉 상위 개념의 시장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꼭 하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하위 개념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은 상위 개념의 시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에서 상위 개념의 시장은 반드시 하위 시장에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위 시장은 무엇일까? 내 투자 수단은 주식이었기에 주식의 상위 개념을 고민했다. 개별 주식 종목의 상위 개념은 코스피 지수였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상위 개념은 무엇일까? 많았다. 너무 많았다. 대북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늘 하락했고 또 관계가 회복되면 늘 상승했다.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역시 하락했다. 한때는 국제유가의 등락으로, 한때는 환율의 등락으로, 한때는 금리의 상승으로, 한때는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한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한때는 중국의 한류 억제 정책의 문제로, 한때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이유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앞서 언급했던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상위 개념의 발생 이유와 발생 시기를 고민하는 것이 투자자가 해야 하는 일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깊게 공부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상위 개념의 발생 이유와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일이고, 투자자는 그저 그것을 듣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자. 유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사라고 하여도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 금리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해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나? 잘한다고 공부한다고 한들 그것의 움직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굳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잘 안다는 착각 속에서 큰 손실을 불러오는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 과거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신 분이 계셨다. 이분은 1,500원일 때도 매수했고 1,200원이 되었을 때도 매수했고 800원이 되었을 때도 매수했고 500원이 되었을 때도 매수했다. 결국 이분은 그 회사 주식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 사 모았다. 그리고 파산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분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A 회사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다. 자신이 심지어 대표이사와의 만남도 해봤다며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전망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였다. 왜 그랬을까? 회사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라고 생각한다. 회사를 잘 알면 집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착각을 해도 큰 손해를 본 후에야 깨닫게 된다. 나도 이러한 과정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지금도 같은 실수를 하기도 한다. 잘한다는 자만심이 때로는 큰 위험을 불러온다. 그렇다면 공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응이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 관계가 좋지 못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코스피 시장이 폭락했다면 왜 북한이 이 타이밍에 도발했을까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여 대응하지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즉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치화된 기준이다. 대응 시나리오 수치화된 기준. 가장 큰 영역인 대응 안에 시나리오가 수립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주식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되니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북한이 도발했다.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위험 출현. 왜 북한이 도발했을까? 전문가가 하는 행동.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투자자가 하는 행동. 주식 투자를 하겠다. 시나리오 수립. 어느 종목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다. 수치화된 기준 수립.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기준을 정한다. 나는 1,000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주식만 사겠다. 나는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주식을 사겠다. 나는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겠다. 선택한 종목을 얼마나 살 것인지 기준을 정한다. 내 자산의 10%를 사겠다. 내 자산의 5%를 지금 사고 나중에 5%를 더 사겠다. 내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10%를 사겠다. 얼마나 살 것인지 정하면 얼마에 어떻게 살 것인지 기준을 정한다. 마이너스 5%가 되면 사겠다. 마이너스 10%가 되면 사겠다. 플러스 3%가 되면 사겠다. 당일 시작하는 가격에 사겠다. 한 번에 사겠다 혹은 두 번에 나눠서 사겠다. 내가 만들어둔 기준이 되는 선에 오면 사겠다. 얼마에 살 것인지 가격이 정해지면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지 기준을 정한다. 수익이 5%가 나면 팔겠다. 수익이 2배가 나면 팔겠다. 손해가 나면 팔지 않겠다. 수익이 10%, 손해는 마이너스 5%가 되면 팔겠다. 수익이 10%의 반을 팔고 남은 반은 15%까지 보겠다 등의 기준을 수립하고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지 매도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다. 위처럼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데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반드시 수치화해야 한다. 수치화하지 못한 기준은 대부분 실행하지 못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사야지. 대응. 이 정도 하락하면 사야지. 시나리오 구축. 이 정도의 대응을 생각하면 막상 본인이 생각한 가격이 오더라도 이 정도만 더 빠지면 사야지, 조금만 더 빠지면 사야지라는 생각만 하다가 결국 사지도 못하고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럼 수익도 경험도 놓치게 된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해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축했던 사람은 그 손실이 다음 손실을 막아주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손실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경험해 보는 게 좋다.
기준에 따른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돈을 버는 기준이 형성되면서 대응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 경지에 오른 투자자들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대충 매수와 매도를 하며 큰 수익을 낸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일반 사람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자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투자를 배우고 시작하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들은 그간 수천, 수만 번의 경험을 보유하고 만들어진 자신만의 대응 영역이 이제 감으로 축적된 것임을 잊지 말자. 이제 거의 다 왔으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자. 위기가 곧 기회라는 단어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이 파트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시장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 우리가 잡아야 할 시장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1. 최대한 많은 투자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수치화해야 한다. 내가 그간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큰 시장의 개념은 코스피 지수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것은 시장의 위험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가이다. 아무리 좋은 시장도 내가 그 시장의 하락을 알지 못하거나 아는 방법이 까다롭고 그 절차가 매우 힘들다면 투자 수단으로 가치가 없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가급적 실시간으로 시장의 하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코스피 지수는 약 5초 정도의 시간만 있다면 휴대폰으로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많은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며 소수점 두 자리까지도 정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 때 필요한 수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코스피 지수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실제 코스피 지수 폭락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도 더디게 상승했다. 경제가 안 좋다는 말에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코스피 지수 폭락 후에는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매번 함께 하락했으니 그 지표가 얼추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시간적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투자물의 하락은 위기가 감지되면 빠르고 깊게 진행된다. 위기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주식과 금융자산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대부분 처분된다. 그러나 부동산은 금액이 다른 투자물에 비해 높은 편이며 그래서 매수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가 진행 중일 때는 처음 팔겠다고 제시한 가격보다 실제로 거래할 때의 가격이 더 낮아서 매수자가 또 한 번의 고민을 하는 시간이 쓰이고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면서 보유자가 매도까지의 현금 황금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황금성의 차이가 투자물에 대한 가격의 시간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는 금융자산이 실물 자산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다. 주식 코스피 지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순으로 하락기를 맞이하고 반대로 오를 때는 경기 침체 주식 코스피 지수 부동산 경기 호황 순으로 상승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경기 침체 이후 주식이 먼저 빠지는 걸 의아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주식이 빠진다고 무작정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이유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우리가 얻어갈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고 시장의 위험에 대한 여파로 주식이 빠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투자한 종목이 빠진다고 하여 코스피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코스피 지수가 무너져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상위 개념의 시장이 하위 개념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의에 따라 코스피 지수를 상위 개념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기가 곧 기회 이퀄 코스피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기회를 잡자. 이쯤 되면 이제 다음 고민이 무엇일까? 1.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빠지면 위기로 인정할 것인가? 2. 그때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언제 사야 하는가? 3. 매수한 종목을 얼마만큼 언제 팔아야 하는가? 딱 이것만 해결하면 되었다. 그럼 이제 위 그림을 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여주겠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다. 당신의 통찰력을 기대해본다. 지금의 가격을 보았을 때 당신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당신은 1992년 500에서 1998년 280에서 2001년 500에서 2008년 950에서 사고 싶을 것이다.
그럼 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유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자. 각 하락점의 공통적인 특징은 직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했다는 것이다. 1989년 코스피 지수는 1000이었다. 그럼 마이너스 50%는 500이다. 우리는 그때부터 위기로 인지하면 된다. 1994년 코스피 지수는 1100이었다. 그럼 마이너스 50%는 550이다. 우리는 그때부터 위기로 인지하면 된다. 2000년 코스피 지수는 1000이었다. 그럼 마이너스 50%는 500이다. 우리는 그때부터 위기로 인지하면 된다. 2007년 코스피 지수는 2000이었다. 그럼 마이너스 50%는 1000이다. 우리는 그때부터 위기로 인지하면 된다. 어떤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단 한 번 IMF 때 마이너스 75%를 제외하고는 물론 마이너스 50%에서부터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가지고 온다. 마이너스 50% 부근에서 대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하락하기 전에 늘 급등이 나왔다는 것이다. 급등하는 시점의 끝에는 늘 97%의 대중들이 자리할 것이며 이때는 너도 나도 주식을 하겠다며 나서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많은 투자 현인이 얘기하듯 비판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매수의 최적기이며 낙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매도의 최적기다. 그렇다면 정리해보자. 1.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빠지면 위기로 인정할 것인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는 순간부터 위기로 인정하면 된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두 개가 남았다. 2. 그때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언제 사야 하는가? 3. 매수한 종목을 얼마만큼 언제 팔아야 하는가? 마이너스 50%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고 파는지에 대한 문제다. 우선 내가 지금까지 만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이너스 50% 이상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첫날, 당시 내가 보유한 전체 자산의 10%를 30종목 이상에 동일하게 나눠서 매수. 마이너스 60% 이상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첫날, 당시 내가 보유한 전체 자산의 10에서 15%를 30종목 이상에 동일하게 나눠서 매수. 마이너스 70% 이상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첫날, 당시 내가 보유한 전체 자산의 10에서 15%를 30종목 이상에 동일하게 나눠서 매수.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도는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수익이 30%에서 1차 매도 25% 비중, 수익이 40%에서 2차 매도 25% 비중, 수익이 50%에서 3차 매도 25% 비중, 수익이 60%에서 4차 매도 25% 비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차 매도가 진행된 이후 내가 매수한 가격을 이탈하면 전부 매도할 예정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 파트에서 내가 말하려는 나의 전부다. 너무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집중하고 있던 부분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였다면 아쉽지만 유감을 표하고 싶다. 당신은 또 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만들어진 기준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간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고 터득하길 바란다. 나는 지금 당신이 읽은 이 파트를 완성하기 위해 수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도 좋고 설령 흘러가지 않아도 좋다. 스스로 기준을 가진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로 재산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 경험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투자한 수천 시간의 금전적 가치는 전체 자산의 30에서 40%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끝까지 이 책을 읽은 당신에게 이 투자 방법의 가치는 얼마일까? 같은 투자 방법이라도 당신에게는 책을 읽고 생각하느라 보낸 하루 정도의 일당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1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30%의 수익이 나와 3만 원가량이 당신 손에 떨어진다면 절반의 돈으로 이 책을 사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남은 돈으로 책값을 보상받길 바란다. 내가 왜 지수가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하는 첫날에 모두 매수하지 않고 마이너스 70%까지 여유를 두는지, 왜 30종목을 균등하게 매수하는지, 왜 매도를 저런 규칙으로 하는지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생각의 끈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끈이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져. 당신이 더 높은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도 10만 원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스스로 측정하는 한 사람의 투자자로 성장하길 바란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